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예 강사 인산 한재완이라고 합니다. 직접 뵙고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제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물러가리라 믿고 그날까지는 본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어르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초편, 서예 기초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예 기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예를 우리는 보통 문자 조형 예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수양을 하는 과정으로 정신 건강과 또 정신 건강을 통해서 치매도 예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평온을 유지하고 인격을 둬야 하고 그래서 마음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심정적 필정이란 말이 있죠. 우리 글씨가 바르면 마음이 바르다, 마음이 바르면 글씨가 바르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서예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 연구는 보통 문방사후가 기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화선지, 붓, 벼루 이 네 가지가 기본이고 보조적으로 서진, 문진이라고 하죠. 화선지 눌러주는 서진이 있어야 되고 깔판 담요, 그 다음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연적, 그 다음에 책, 법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필과 붓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붓거리, 또 분말이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붓은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글 붓은 보통 14에서 16mm를 많이 쓰시죠. 하모는 20에서 22mm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붓의 길이, 털의 길이가 긴 장봉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재질에 따라서는 양털, 양호, 겸호, 강호 이렇게 부릅니다. 강호는 아직 돼지 털같이 강한 털을 말하는데 이 겸호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붓을 잘 선택하시면 좋겠죠. 자, 먹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연목, 송연목, 또 고급이다, 작품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유연목은 보통 화학물질, 타이어 같은 걸 태워서 만든 목이고요. 송연목은 송진, 소나무 송진을 태워서 나오는 끓음을 모아서 압축시켜서 만든 것이 송연목이기 때문에 송연목은 좀 값이 비쌉니다. 그 대신 향이 좋죠. 이 목을 갈면 집안에서 아주 송연물로 목을 갈았을 때는 그윽한 설향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벼루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연이 있고 흡지연이 있고 단견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석연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남포석인이 이렇게 많은 돌 고장에서 나오는 벼루를 만드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벼루도 타원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고급 벼루일수록 먹이 잘 갈리고 입자가 곱기 때문에 먹물이 잘 마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벼루는 아주 가보로 남기기도 아주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화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선지는 보통 번짐 효과에 따라서 한 5가지 종류가 시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선지를 보통 우리는 연습용이다, 작품용이다 구분하고요. 크기에 따라서는 사절, 반절, 국전지 이렇게 부릅니다. 전지를 반 자르면 반절지, 또 반 자르면 사절지 이렇게 부르겠죠. 자, 국전지는 보통 아주 대한민국 미술대전 같은 데 출품할 때 쓰는 길이가 2m 정도 되죠. 2m에 140 정도 되는 전지를 가지고 국전지를 가지고 출품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화선지도 종류에 따라서 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귀개지도 있고요. 귀개지는 보통 먹물은 번지지 않지만 질감이 잘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쓰기 좋게 칸을 치어서 인쇄해 놓은 화선지가 있는데요. 이걸 구궁지라고 부릅니다. 9개 칸을 만들고
대각선으로 손을 그어서 그 글씨를 보거나 따라 쓸 때 체본을 이렇게 써드리면 그 칸에 맞춰서 쓰면은 따라 쓰기 좀 좋기 때문에 고안해낸 것이기도 합니다.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를 하는 자세, 먼저 팔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팔은 팔꿈치를 들고 쓴다 해서 시원한 법입니다. 이거는 큰 글씨 쓰거나 중간 글씨 쓸 때, 보통 글씨 쓸 때는 우리는 시원한 법을 써야 됩니다. 마치 맷돌 돌리듯이 팔을 들고 쓴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완법은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쓰는 건데 중간 글씨인데 잘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법은 그 작은 붓으로 지방이나 뭐 페니클 같은 거 쓸 때 왼손목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쓰는 것이 심한법입니다. 심한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글씨 쓸 때 많이 쓰죠. 그래서 팔의 자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시원한법, 제완법, 심한법. 그리고 왼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손은 화선지 바닥을 눌러주는 거예요. 바닥을 눌러서 화선지를 고정시켜주는 건데 왼손을 세게 누르면 그걸 좌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손을 세게 힘을 들여 누르면 우측 팔은 힘이 빠지게 되죠. 반대 위에 우측 힘 주면 왼손이 빠지겠죠. 좌실 우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실지허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필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손가락은 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그 손바닥은 비워놔라 허하게 계단을 잡듯이 그런 데서 붙여진 이름이니까 이 실지허장 잊지 마시고 또 좌실우호도 잊지 마시고 이 용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필법은 자세를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몸은 의자의 등에 자기 허리를 밀착시켜 가지고 책상과 이 거리는 10cm 정도 자기 주먹 크기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 집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붓을 직접 짚는 방법을 집필법이라고 그러죠. 손가락 하나로 잡는다 해서 단구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시연을 해드릴 때, 글씨 써드릴 때 이 단구법의 모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먼저 지금 알아보시겠습니다. 단구법. 연필 잡듯이 잡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대신 붓을 쓰기 때문에 붓을 수직으로 필관을 세워서 쓰는 방법이죠. 단구법. 아주 작은 글씨 쓸 때는 단구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세필 같은 거로 지방을 쓴다든가 단구법 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쌍구법으로 그냥 세필이든지 쓰고 있습니다. 큰 글씨 포함해서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집필법을 사용하는데 고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정통으로 잘못 배웠으면 또 잘못 습관 들였으면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쌍구법이 있습니다. 쌍구법 말 그대로 손가락 두 개를 앞에서 손가락 두 개를 뒤에서 받쳐주고 엄지는 붓대를 오른쪽으로 잡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쌍구법을 많이 씁니다. 쌍구법으로 쓰되 각 손가락 마디를 꺾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필관을 실하게 잡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실지허장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지허장이 돼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붓의 획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5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필관에 대는 방법입니다. 오지법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지법을 특히 왕이지 같은 분은 오지법을 썼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지법도 좋지만 습관을 제가 들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쌍구법이 훨씬 더 힘찬 획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오지법으로 습관을 들인 분은 오지법으로, 쌍구법으로 습관을 들이면 쌍구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자기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잘못 손가락 우치나 이 지피를 잘못하게 되면은 마치 탁구 선수가 탁구 라켓을 잘못 잡았을 때 공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획을 그을 때도 마찬가지인 만큼 쌍구법이나 오지법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악수를 하듯이 잡는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악관법이라는 나오죠. 필관을 악수하듯이 잡는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붓으로 전파 같은 거 쓸 때 아주 굵은 붓을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악수하듯이 잡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마주 댔을 때 동그랗죠. 동그랗게 표현돼서 붓을 잡는 방법을 용안법. 엄지와 검지를 마주 잡지 않고 붙여서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용의 눈처럼 공간이 뜨겠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봉안법. 자, 봉안법과 용안법을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글씨 쓸 때 어떤 경우는 봉안이 되고 어떤 때는 용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거법을 썼을 때요. 쌍거법과 오지제적 모든 손가락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필법. 그럼 붓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용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붓을 다루게 되면 글씨라는 것은 먼저 점이 있고 그죠? 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은 알겠는데 선과 획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선은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그은 것을 그대로 선이라고 합니다. 획은 뭘까요? 획은 거기에 강약,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누르고 들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식으로 해서 선을 그었을 때 이것을 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과 획은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글씨 쓴다는 것은 선을 그는 것이 아니라 획을 그는 것입니다. 획이 좋아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글씨가 나옵니다. 마치 목수가 나무를 잘 다듬듯이 다듬어야 좋은 집이 나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획을 그을 때 무조건 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겠죠. 첫 단계를 붓 대기 시작하는 첫 단계를 기필, 붓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를 행필, 붓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스필 이렇게 부릅니다. 기필을 어떻게 하십시오? 행필을 어떻게 하십시오? 스필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설명할 때 붙여진 이름인 만큼 기필, 행필, 스필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돌을 하나 던진다. 그래도 팔꿈치를 뒤로 제꼈다가 과연 멀리 가겠죠? 만약에 멀리 뛰기를 한다 할 때도 역시 도움 달리기를 한 후에 달려야 되겠죠. 그 자리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붓을 댈 때도 기필할 때도 붓을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제꼈다 간다. 그래서 그걸 장봉이라고 합니다. 장봉. 붓끝을 감춰서 가는 방향 반대로 붓을 구부렸다가 다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봉이고요. 마치 붓끝을 감춰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노봉은 그대로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 그대로 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노봉 그대로 붓을 대기 가는 방향으로 바로 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봉은 붓끝이 뾰족하게 표현되고 장봉은 붓끝이 동그랗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획을 갔으면 가는 건 행필이라고 그랬죠. 갔는데 다시 붓을 걷어들이는 것, 마무리하는 것을 회봉이라고 합니다. 회봉은 붓끝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런 식입니다. 될 때 모양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붓을 잠깐만 중봉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붓의 명칭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붓대를 우리는 필관이라고 합니다. 필관은 보통 대나무로 많이 만들어 있죠. 그 다음에 털 부분을 호라고 합니다. 털 호자 써서 호. 자, 그런데 붓을 이렇게 직접 나누진 않지만 털을 반 나눠서 붓 맨 부분까지 위 부분을 부호, 반 아래를 전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부호는 먹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호는 화선지에 먹물을 묻혀서 화선지에 닿아서 글씨를 표현하는 쪽이 전호입니다. 부에 꼭 먹물을 충분히 묻혀줘야 점점 흘러내리면서 좋은 획을 여러 번 먹을 찍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벼를 찍으라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한번 찍어서 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 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호는 글씨를 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털이 긴 것을 장봉이라고 합니다.
덜 익힌 것을 부어는 먹물을 묻혀주는 것이고요. 거기서 흘러내려서 맨 아래 끝부분부터 3등분해서 또시 1분필, 중간을 2분필, 부호까지를 3분필 이렇게 부릅니다. 1분필은 가는 획이 나오겠죠. 2분필은 중간획, 3분필은 붓필관 굵기만큼 나옵니다. 3분필 이상은 무리가 되겠죠. 물론 더 굵게 쓰는 옆으로 측면으로 뉘어서 쓰면 뭐 굵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정상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붓끝을 우리는 봉이라고 합니다. 봉을 잘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움필법, 붓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움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붓을 움직일 때 반드시 중봉으로 가라. 즉 봉을 획의 가운데에 지나가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중봉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편봉입니다. 편봉은 아무 걸림 없이 그냥 붓 나가는 대로 가다 보면 편봉이 많이 갑니다. 편봉을 써지게 됩니다. 붓끝을 치우쳐서 간다 그런 뜻인데요. 편봉은 쉽습니다. 이 방법을 쉽다고 해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봉으로 가야 됩니다. 봉이 항상 획이 길든 짧든 중앙을 타고 지나가게 써야 됩니다. 특히 기초 부분에서 이 중봉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 획을 낼 수가 없고 심찬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붓을 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낙필이라고 그러는데 낙필에다가 붓을 조절해서 붓을 이렇게 머리 조아리듯이 조아린다 그래서 돈필이라는 말을 씁니다. 돈필을 한 후에 다시 다듬어줬으면 약간 붓심물 빼고 가는 방향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가다듬어 쓰는 것을 제필이라고 합니다. 제필. 그래서 낙필한 후에 돈필하고 그다음 제필입니다. 그런데 바로 낙필하고 바로 가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필이라고 합니다. 안필. 그 다음에 전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필은 붓을 방향을 바꿀 때 약간 돌려서 굴려서 동그랗게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죠. 이걸 전필입니다. 굴려졌다. 붓이 이렇게 굴렸다. 붓을 가는 방향에서 방향을 바꿀 때 굴려졌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전필. 절필은 붓을 반드시 세워서 또 다른 가는 방향으로 붓을 꺾어서 갔다. 그래서 꺾을 전자가 돼서 절필이라고 합니다. 전필은 구를 전자죠. 붓을 굴려줬다. 그래서 전필획과 절필획 용도에 따라서 많이 표현되니까 이것도 잘 알아놓으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획을 낼 때 한 획을 내는데 한 번에 한 일자 쓴다 그러면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고요. 1, 2, 3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나눠서 한 번 갔다가 또 붓을 세우고 두 번 갔다가 중간에서 또 붓을 세우고 세 번을 갔다가 마무리해서 붓을 세워서 뛰는 방법을 우리는 3절 3가다 그럽니다. 3절은 꺾을 절자도 쓰고 또 마디가 생겼던 마디 절자도 쓰고 또 세 번 지나갔다 해서 3가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3절 꺾을 절자 3절 마디 절자 3절 3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3가는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붓을 꺾어서 세워야 됩니다. 세웠다가 가야 더 꺾는 동안에 신차게 화선지를 눌러주게 되겠죠. 먹물도 붓을 세우면 많이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골을 만들어준다. 골이 있는 획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신찬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3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골을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붓을 세워서 먹물을 공급해준다. 세 번째는 편봉됐던 것을 중복을 고쳐준다. 그래서 3절 3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돈필이 있고 제필이 있고 안필이 있고 전필, 절필 다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죠. 글씨 쓰시면서 다 알게 되니까 뭐 일부러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획을 그을 때 세 번 멈추고 붓을 다시 봉까지 이렇게 세워서 띄는 것이 아니라 봉까지만 세워서 눌러놨다가 다시 쓰러뜨려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3번 했다. 3절 삼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글씨 쓰는 동안에 1필 3절 삼가 꼭 지켜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글씨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서예 용구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먼저 이 용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을 가는 것은 자기 인격을 가는 것이요. 글씨를 쓰는 것은 자기 인성을 아름답게 쓰는 것이며 붓을 씻는 것은 자기 때 묻은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저도 서예를 배울 때 이 말을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글씨를 써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피력의 연습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